안녕하십니까. 금융교육 컨설팅 회사인 웰스에듀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는 조재영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궁금해하시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 무섭죠. 항상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이 자산을 굴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즉 세금 없이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네 가지 비과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시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굴리면 세금 없이 자산을 굴릴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채권 매매 차익입니다. 채권은 많이 들어보셨죠? 매매 차익은 뭘까요? 사서 팔아서 차익을 봤을 때,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봤을 때, 여기에 세금이 없다고요? 요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채권하면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식이죠. 그래서 채권하고 주식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주식은 보통 매년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그 배당금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배당금을 아예 안 주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주식은 또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구증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채권은 주식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를까요? 첫 번째, 바로 확정된 이자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처음부터 발행을 할 때 내가 1년에 몇 %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 드리겠습니다. 4번 드리겠습니다. 1번 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만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에는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을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주식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사기도 하고 팔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채권은 만기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채권도요, 중도에 얼마든지 채권을 사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얼마든지 채권을 파실 수 있습니다. 채권 팔아보신 적 없으시죠? 아직 많이 보편화된 투자 방법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 채권에 투자해서 중간에 채권을 팔아서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런 수익 활동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그렇죠.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식과 채권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먼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이 차익을 매매 차익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매매 차익에는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렇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아파트를 5억에 사서 8억에 팔았다. 이럴 때 그 양도소득을 생각하셨는데, 주식은 양도소득세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주식은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서, 즉 증권회사를 통해서 장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안 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나는 소액주주고 또 내가 거래한 것들은 국내 상장된 주식이었고 난 증권회사 통해서 장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구나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만약에 대주주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이 아닌 해외 상장 주식, 뭐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우리나라 주식이라도 상장이 안 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또는 장외 거래를 해서 차익을 거두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예. 주식에서는 뭐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또는 2번, 4번 뭘 준다고요? 그렇죠. 배당을 준다 그랬죠. 그럼 그 배당을 만약에 100만 원을 받게 됐다. 그럼 100만 원이 모두 내 증권 계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다 안 들어온다고요? 예. 배당 소득세라는 것을 떼고 받게 됩니다. 왜 우리 예금에 가입하거나 적금에 가입해도 이자 소득세를 15.4% 떼고 받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도요, 이 배당 소득세라는 것이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채권은 중간에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채권을 산 가격보다 채권을 팔았을 때 가격이 더 높다면 차익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 채권에는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채권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은 내가 비과세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아주 좋은 비과세 전략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채권에서 이자를 준다 그랬죠. 이 이자에는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율은 15.4%의 이자 소득세가 따라 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채권을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요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가 1억 원을 여유 자금이 있어서 1억 원을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살 때, 이 국채를 살 때 금리는 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입니다. 그래서 1년에 5%씩 받고 뭐 만기 10년짜리라고 하죠. 10년 후에는 내가 원금 1억 원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1억 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뭐 전세 자금을 올려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이 국채를 팔아서 1억 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국채 좀 사세요라고 일종의 시장에서 내 국채를 내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5%씩 이자를 주는데 왜 안 팔릴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때 시장 금리가 10%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지금 국채를 사면은 10%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내 채권은 몇 %라고요? 5%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내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판매하는 가격을 낮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1억 원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뭐 예를 들면 9천만 원 이렇게 싸게 채권을 팔아야 될 겁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상승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생기겠죠? 반대의 경우. 똑같이 예를 들게요. 자, 1년에 5%씩 수익을 가져다주는 국채를 사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합니다. 자, 5%씩 나오는 이 국채 사실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이지? 하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때 시장 금리가 예를 들면
1%로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이 5% 수익을 가져다 놓은 국채는 어떻겠습니까? 인기 폭발이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억 원에 팔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잠깐만요. 지금 시장에선 1%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 이 채권은 5%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 채권을 1억 원에 팔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1억 1천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팔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채권은요, 만기까지 꼭 기다렸다가 원금을 받아야 되는 방법 외에도 중도에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최초에 매입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매 차익이 생기죠. 그런데 이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매력적인 투자 방법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과연 지금은 금리가 높은 상태인가 낮은 상태인가를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궁금하죠? 아마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한국이든 미국이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격변기를 거치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왔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정책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생각했던 그 원리를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내가 이미 국채를 예를 들면 3년 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락했겠죠. 아주 속상하고 정말 아주 피눈물이 나는 상황일 겁니다. 반면 내가 국채를 새로 투자하고 싶은데 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 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반대로 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사면 아주 매력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시점이 언제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본다면 현재 금리 수준보다 어떻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 또 일반인들도 다 예측하다시피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특히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국채는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근 한국 국채든 미국 국채든 이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채권을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다고요? 세금이 없다. 세금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과세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넓게 보면은 채권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채권에 세금이 없다라는 것은 뭐에 세금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매매 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 같은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얘기지. 채권에서 매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낸다고요? 그렇죠. 이자 소득세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자 소득세마저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자, 요게 두 번째 토픽입니다. 바로 세금이
전혀 없는 바로 브라질 국채입니다. 브라질 국채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난 처음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다들 아시죠? 브라질. 예. 브라질은 뭐 축구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뭐 삼바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뭐 아주 좀 역동적이고 땅도 굉장히 넓고요. 인구도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신흥 국가입니다. 뭐 남미 국가 중에서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브라질 국채는요, 현재 표면 금리, 즉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1년에 이만큼씩 이자를 드릴게요 하는 그 표면 금리가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예, 표면 금리가 무려 1년에 10%입니다. 10%. 야, 어마어마하게 높죠. 뭐 반대로 말하면 브라질은 아직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보다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쓸 돈이 많은 거죠. 개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높은 금리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가 연 10%입니다. 우리 뭐 한 30년 전에 연 10% 정도 했었잖아요. 금리가. 예. 좀 정확하게는 1년에 2번 이자를 지급합니다. 즉 6개월마다 5%씩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요, 국제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네.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 조세, 세금에 대해서 특별히 협약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맺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즉 한국 사람이 브라질에 투자를 했을 때 이자 소득세 면제해 주자. 마찬가지로 브라질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자 소득세는 또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뭐 많이 높아졌지만 10%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브라질 국채는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인데도 표면 금리가 10%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인 거죠. 여기에 이자 소득세마저 어떻다고요? 피과세라는 겁니다. 와, 어때요? 아주 투자할 만하죠? 자, 여기에다가 브라질 국채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기까지 가면 원금을 지급할 것이고, 혹시라도 중간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중간에 팔아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채권을 중간에 팔아서 차익을 취하면 세금을 어떻게 낸다고요? 안 낸다고요. 채권 매매 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즉, 그것이 한국 채권이든 브라질 채권이든 미국 채권이든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국채는요, 1년에 10%씩 이자를 꼬박꼬박 줄 텐데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고요. 혹시 중간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두게 되더라도 채권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금리 높죠. 세금도 안 내죠. 뭐 브라질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정도로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채, 즉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래서 실제로요, 사실 뭐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 뉴스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브라질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뭐 정쟁이 아주 심하고 시위가 심해지고 뭐 이런 그 아주 어지러운 혼동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브라질의 정치나 경제가 상당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에 대한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2022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5대 증권사를 통해서 브라질 국채를 매입한 금액이, 투자한 금액이 한 3,286억 원 정도였다면 올해 2023년 상반기에는요, 8,875억,
그러니까 거의 한 17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내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야 되겠는데 세금도 없지, 이자 소득세도 없지, 이자 이율도 높지, 뭐 안 할 이유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면 미국 국채는 대부분 미국 달러로 발행을 하고요. 이자도 미국 달러로 지급하겠죠.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국채도요, 대부분 브라질 헤알화입니다. 얘네 통화가 헤알화입니다. 헤알화로 발행을 하고요. 이자도 헤알화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 10% 금리를 준다는 국채는 다 헤알화 발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뭘까요? 헤알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헤알화 환율이 아주 변동성이 큽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10년 6월에요. 2010년 6월, 지금부터 한 13년보다 조금 더 전이네요. 이때 1헤알당 원화 환율이 얼마였냐면 699원이었습니다. 거의 700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3년 10월 24일 기준으로 환율이 얼마가 됐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268원입니다. 네. 어이구, 안 믿겨지신다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율도 높고 비과세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이 투자한다면 내가 투자한 원화 대비 수익률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헤알화 환율을 봐야 되는데 헤알화 환율이 지난 한 10몇 년간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습니다. 즉 헤알화 환율 가치가, 헤알화의 가치가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현재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자 꼬박꼬박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율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로 평가한 수익률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종의 변동성이죠. 리스크죠. 근데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헤알화 환율이 700원 하던 게 이제 200원대라고? 300원도 안 된다고? 야, 그렇다면 지금은 투자할 만한데 환율도 싸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헤알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났겠죠. 만약에 환율이 다시 올라가서 헤알화가 강세가 된다면 원화 대비, 그러면 그 10%에 또 수익이 더 붙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자, 정리하면 브라질 국채는 연 10% 이자를 주고요. 이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도 면제, 채권 매매 차익도 면제. 이게 아주 장점이고요. 꼭 살펴보셔야 되는 변수는 바로 헤알화 환율이라는 거. 그래서 헤알화 환율에 대한 내 판단이 정확하게 서기 전까지는 쉽게 투자하기에는 좀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비과세 자산관리 전략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금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금은 모든 인류가 사랑하는 자산이고요. 특히나 금은 안전자산의 대표입니다. 안전자산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 3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채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식 대비 채권은 상당히 안전하죠. 그리고 통화로 치면은 미국 달러, US 달러가 또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자산으로 꼽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이런 안전자산들은요, 특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또는 코로나 같은 그런 병이 돌거나 이럴 때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안전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뭐 2023년에 2,000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 금은요. 이 금을 매입하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서 그 터키, 이 튀르키예 중앙은행에서 금을 제일 많이 매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그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을 어마어마하게 매입한 거죠. 55년 만에 최대로 금을 많이 매입한 해가 2022년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도 뭐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어딜까요? 금 수요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이라고요? 일본이라고요?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금 수요의 1등, 2등은 바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좀 놀랍죠? 네.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선진국이 아니고요. 중국하고 인도 이 두 나라가 금 수요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앙은행들이 그러면 말씀드렸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느냐? 아니고요. 중국과 인도의 이 어마어마한 수요는요. 대부분 개인들의 수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 좋아하잖아요. 뭐 미국 사람이라고 금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중국 분들과 인도 분들은 훨씬 더 금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 개인 수요의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처는 바로 어디냐면 이 산업입니다. 산업. 우리 그 뭐 2차 전지 만들 때 또는 뭐 반도체 만들 때 또는 바이오 제품을 만들 때도 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산업용 금이죠. 예, 그래서 방금 정의한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사는 거, 개인들이 사는 거, 그다음에 산업용으로 사는 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금의 수요입니다. 금 수요는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금을 그야말로 사랑하는 중국과 인도의 소득은 앞으로도 좀 올라가겠죠. 그럼 각각 14억 인구, 합하면 거의 30억에 가까운 인구가 돈을 많이 벌면 금을 더 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합니다. 그럼 금을 공급하는 쪽은 어디냐? 금은 가장 많은 공급을 하는 대륙은 아프리카고요. 두 번째로 금을 많이 공급하는 나라는 북아메리카입니다. 미국, 캐나다, 이 로키 산맥 쪽. 그런데 로키 산맥 쪽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금을 채굴하는 방법은 뭐 드릴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 심지어 로보트가 한다든지 굉장히 뭐 자동화돼 있고 기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련되게 금을 이제 채굴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금 공급량 1위 대륙인 아프리카에서는 안타깝게도 뭐 예를 들면 그 어린이들이 뭐 사금을 캔다든지 또는 심각한 저임금으로 금을 캐게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인권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압박을 받는다면 아마 아프리카에서도 조만간 야, 어린아이들한테는 금 캐게 하지 말아라.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금을 캐야 우리가 그 금을 사주겠다. 뭐 이런 운동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이 아마 금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두바이, 아부다비 이런 데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요. 이쪽 지역도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오일머니가. 이분들도 또 금을 그렇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금 사러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 가격도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제일 편한 방법 뭡니까? 딱 생각나시는 거.
금은방에 가서 금 주세요. 금 살게요.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뭐 좀 금액이 크면은 이제 골드바라고 하죠. 금괴를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는요. 일단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0% 금값이 올라도 나는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소위 말하는 그 금은방의 그 뭐랄까요, 마진도 내가 부담하고 금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골드바 같은 금 실물을 직접 사서 팔아서 수익을 거두는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을 활용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좀 효율적인데요. 뭐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면 은행의 한 세 은행에서는 금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골드뱅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금 통장에 가입을 해서 내가 예치금을 넣으면 이 돈으로 은행에서 금을 사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랬다가 나 이제 이거 금 찾을래요. 금 통장에서 돈 뺄래요. 하면은 그 사뒀던 금을 팔아서 돈을 주는 뭐 이런 형태의 금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금 계좌, 골드 뱅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숨어 있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피해갈 수 없다는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 뱅킹에는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 역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의 15.4%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정도는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그 배당소득세마저 부담하지 않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다는 겁니다. 금통장 외에도 금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하거나 또는 뭐 금 선물에 투자하거나 또는 금을 캐는 금광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여러 펀드들이 있는데요. 이 금펀드도 역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내든 배당소득세를 내든 금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KRX 금 시장에서 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KRX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KRX는 한국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주문은 증권회사에서 내지만 그 주문은 한국거래소 KRX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KRX에서는 주식, 채권, 선물, 옵션을 거래시켜 주기도 하지만 금을 거래하는 금시장도 개설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입니다. 금거래가 좀 지하세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이렇게 거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금시장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거래소에 금시장을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양성된 시장, 음성적인 그런 시장에서 양성화된 시장으로 끌어올리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메리트가 바로 비과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에 금을 투자해서 내가 1,500달러일 때, 1,500달러일 때 금을 샀다가 2,000달러일 때 금을 팔았다.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로 거래를 합니다만, 자, 그러면 꽤 많은 수익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금 통장이나 금 펀드에서 부담해야 되는 뭐가 있다고요? 배당소득세 없습니다. 내가 수익 거둔 그대로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또 금을 거래하려면 사실은 외국에서 금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관세마저 비과세를 해줍니다.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KRX 금을 거래를 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 1,500만 원어치 샀다가 2,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내가 나 금 좀 보여주세요. 금 좀 내놓으세요. 나 금으로 인출할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10%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입이 아프니까 제가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상관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상관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상관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상관없습니다. 관세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당소득세도 역시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해서 금을 투자하게 되면 세금하고는 빠이빠이 전혀 신경 안 쓰시고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항상 그렇듯이 금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래 금 투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부 자금을 금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KLX 금 시장을 통해서 하시면 세금 없이 금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한도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5천만 원입니까? 한도가 없습니다. 예. 뭐 극단적으로 10억 원을 투자해서 12억 원을 벌었다. 2억 원 벌었잖아요. 세금 없습니다. 네,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비과세 전략은 바로 뭐냐면 보험 차익 비과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보험 차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이자소득세죠. 그런데 사실 이자소득세를 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험 차익입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해서 뭐 연금 같은 것도 있겠죠. 예,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해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때는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 보험 차익도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세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건을 잘 갖춰서 가입을 하면요, 이때 내야 되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입니다. 아마 많이들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럼 보험차익에서 내는 이자소득세는 몇 %입니까? 다 눈치채셨죠? 제가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그 이율입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나 그 원천징수세율은 똑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세 14%고요. 여기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같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4%와 1.4%를 합하면 몇 %가 됩니까? 그렇죠. 15.4%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자를 받을 때나 배당을 받을 때나 항상 그 이자를 주는 곳 또는 배당을 주는 곳에서 이 15.4%를 미리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비율은 몇 %예요? 그렇죠. 84.6%가 되는 거죠. 그리고 15.4%는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떼어놓고 요거를 국세청에 대신 이제 납부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리 띄어놓는다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오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4%를 내는 겁니다. 물론 내가 연간 1년에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즉 뭐 채권, 예금, 적금에서 받은 이자, 그다음에 주식에서 받은 배당, 펀드에서 받은 배당 이것을 합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1인당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랬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금들하고 합쳐져요. 다른 세금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이런 다른 세금들과 합쳐져서 세금 부담이 이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4%를 절약하는 게 비과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49.5%에 이르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차익 비과세는요, 사실 그 비과세
요건이 내가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계속 달라졌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게 강화가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는요. 3년 동안 그 저축성 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 1일부터는 5년으로 늘어났고요. 96년 5월 13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는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랬다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IMF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다시 줄여줘야 되겠다 해서 좀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1998년 4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시 5년만 유지해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IMF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7년은 유지해야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다가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10년은 유지해야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4년 1월 1일에 가입하신 저축성 보험이라면 10년은 유지해야 내가 비과세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유지하고 계신 계약이라면 아마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셨겠죠. 그러면은 다 비과세를 받는 조건에는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또 신경 써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플러스 금액에 대한 제한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납, 한꺼번에 돈을 내고 내가 나중에 천천히 연금을 받든지 만기 자금을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요. 1인당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나 한꺼번에 내지는 않고 지금부터 매월 돈을 내면서 저축성 보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거야 라는 분들은 한 달에 1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억 원을 넘더라도 매월 내는 돈이 150만 원을 넘으시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나중에 그 연금을 받으실 때요. 나 10년 동안 받을 거야 아니면 나 이자만 받을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요. 나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게.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신형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종신형, 죽을 때까지 준다 이거죠. 이렇게 종신형 연금보험을 선택을 하면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금액이 1억 원을 넘었더라도 매월 내는 금액이 150만 원을 넘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가입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도 한번 꼭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새로 가입하실 때도 내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꼭 선택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연금이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내가 상속연금형으로 받을 건지 확정연금형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건지 요 선택을 하실 때도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 가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전문가하고 상담하면 금방 어떻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비과세로 세금 없이 자산을 굴리는 방법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채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쌀 때 샀다가 채권이 비쌀 때 파시면 이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세금을 안 내고 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 브라질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브라질 국채는 그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왜? 국제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세도 없고 채권 매매 차익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꼭 체크해야 될 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환율.
해아라 환율 꼭 검토해 봐야 된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럼 세 번째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 가격 전망도 밝은 편인데 금 통장, 은행에서 하는 금 골드뱅크나 금 펀드에는 모두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금을 투자할 때는 세금이 전혀 없다. 요건 이제 증권회사 통해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축성 보험 또는 연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일시납은 1억, 월납은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주는데 종신토로 연금을 받겠습니다 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비과세 전략 마음에 드십니까? 꼭 참고하셔서 자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세금 없이 자산을 굴리는 네 가지 비과세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